빠방하이.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괴담 레스토랑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괴담 레스토랑의 소름 돋는 비밀부터 실제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괴담 레스토랑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투니버스만 틀면 나왔던 괴담 레스토랑, 그림체도 동글동글한 게 만만히 봤다가 그 여운의 후유증이 장난 아니죠. 개발과 재개발 지역이 혼재된 산행마을, 그 구석에 있는 괴담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지배인 가르송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3단계의 괴담을 이야기해주는 구조입니다. 학교 괴담이 극강의 무서움이라면 여기는 귀신이 없는 에피소드도 많고 감동적이거나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서 진짜 코스 요리를 먹는 듯한 다채로운 느낌이었죠. 그렇다 보니 인기도 엄청났습니다. 일본에서도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며 5에서 7%의 준수한 시청률을 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니버스 황금기의 문을 닫고 나간 작품이죠.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짧은 방영 회차, 가르송의 과거 이야기, 보리와 가르송의 인연, 태영이가 산행마을에 온 이유, 보리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 등 떡밥만 마구 뿌리고 하나도 회수하지 않고 끝내버렸죠. 사실 마지막 회에 엄청난 떡밥을 던지면서 다음을 기약한 걸 보면 2기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체 왜 2기가 취소된 걸까요? 2기를 제작하다 회사가 망해서 이런 썰이 많은데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작사가 무려 드래곤볼, 슬램덩크, 디지몬, 원피스 등을 제작한 토ei 애니메이션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작이 취소된 것은 맞습니다. 시청률이 최고 7%로 준수했다고는 하지만 토ei 작품 치고는 무난했던 건 사실이죠. 게다가 토ei 같은 유명 제작사는 시청률보다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 굿즈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주된 시청층이 구매력이 낮은 초등학생 위주인데다가 땜빵 편성으로 굿즈도 준비하지 못한 채 방영해서 매출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작 동화가 무려 50권이나 나와서 소재도 많은데다가 무려 7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 그런지 다음 작품을 진행하려는 의지는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 발목을 잡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실사와 패기 좋게 마지막 화 방영 시기에 맞춰 홍보도 하고 개봉했는데 실사판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폭망했죠.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연. 그도 그럴만한 게 실사와 퀄리티가 최악인데요. 귀신들 실사 버전 퀄리티도 참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가루송 비주얼은 와우!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2기까지 막아버린 이놈의 실사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괴담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3인방. 어디서 구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이한 패션의 보리,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비밀이 많은 퇴마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괴담 덕후였던 세영이, 그리고 괴담 따윈 믿지 않는 엉친딸 가연이. 특히 가연이는 방금 귀신한테 극딜당하고 와도 귀신 따윈 없다고 우겨대는데요. 그러면서도 맨날 귀신 찾으러 따라다니는 게 영 밉상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회에서 밝혀진 슬픈 과거. 3년 전 가연이네 가족은 바다를 놀러갑니다. 가연이와 재밌게 놀던 오빠는 안경을 맡기고 수영하러 가는데요. 깜빡 잠이 든 사이 오빠는 입사하고 말죠. 가연이는 그때 자신을 질책하던 엄마에게 상처를 입어 죄책감으로 마음을 닫은 채 살아왔습니다. 보고 싶은 건 오직 죽은 오빠뿐. 오빠의 유령이라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볼 수 없던 가연이는 유령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보리와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오빠랑 생긴 것도 닮은 데다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도 닮아서였죠. 이처럼 가연이는 스토리상 찐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화부터 정해져 있던 설정 같은데요. 독특한 분위기의 테마곡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괴담 레스토랑의 메인 부금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 사탕요정의 춤을 편곡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 곡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작곡가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 작업 중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 중 기댈 곳이 여동생밖에 없던 차이콥스키는 큰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여동생을 사탕요정에 대입해 애도하면서 쓴 곡이 이 곡입니다. 음의 하강이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는 러시아 정교의 장례곡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죠. 오빠가 세상을 떠난 가연이의 상황과도 잘 맞는 곡인 듯 합니다. 그 곡으로 매에피 시작과 끝을 장식한 괴담 레스토랑.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 역시 가연이를 초대하며 끝맺음을 한 셈인데요. 부금부터 스토리 구성까지 명작은 역시 다른 것 같네요. 사실 1기에서 끝나버려서 가연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2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리와 가르송의 이야기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송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썰이 있습니다. 첫째, 가연이의 친오빠라는 썰. 가르송이 오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첫 손님을 가연이로 받은 데다가 통화하게 해준 것이다. 엔딩곡에서 가르송이 미친 듯 춤을 추는 장면은 바다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결국 쓰러져서 물에 떠밀려온 것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은 오빠와 가연이가 생전에 놀러갔던 곳이다 등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오빠인 게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1레는 있지만 오빠가 보리랑 똑같이 생긴 점, 괴담 레스토랑이 100년간 운영된 점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둘째,
보리의 아빠라는 썰. 엔딩곡 시작 시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보리. 후반부에는 물에 떠밀려온 가르송이 모자를 찾아줍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이라면 놀라야 할 상황에 보리는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이상하죠. 마지막 회에서는 해변가에서 뜬금없이 가르송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보리는 기억을 잃었는지 엔딩곡의 장면을 어렴풋이 회상하며 놀랍니다. 엔딩곡 가사에 이와 관련된 힌트가 있는데요. 가르송이 언급하길 바다는 저승과 세상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가르송은 보리를 지키기 위해 저승 가는 길을 잃은 제2승에 남아있는 거죠. 가르송이 100살 이상인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진행형은 아닐 테고 전생에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 확실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애니가 1기에서 끝나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작에서의 가르송은 아내와 딸을 잃고 홀로 세상을 떠난 중년의 유령입니다. 보리는 전생의 가르송의 아내 혹은 딸일 수 있다는 거죠. 나름 그럴듯한데요. 오피셜로 밝힌 적은 없으니 그 진실은 제작진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괴담 레스토랑은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디저트가 제일 맛있는 건 국룰. 디저트가 가장 짧은데도 열린 결말이라 그런지 여운도 있고 섬뜩합니다. 여기에도 그럴듯한 괴담이 있습니다. 주인공 3인방 모두 결말에는 세상을 떠난다는 괴담. 왜 이런 괴담이 나왔을까요? 디저트 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의식은 하쿠모노가타리라고 합니다. 촛불 100개 의식이라고도 불리죠. 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한밤중에 초 99개를 켜놓고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면 되는데요. 99개의 초가 다 꺼지면 청행등이라는 귀신이 100번째 초를 들고 나타난다고 하죠. 청행등은 같이 둘러앉아 100번째 이야기를 해준 뒤 이야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이 혹은 참여한 모두를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송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도 밝게 켜져 있는 레스토랑에서 굳이 촛불을 들고 있는 가르송.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르송의 정체는 청행등인 거죠. 마지막 화에 아이들이 99번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가르송이 다가와 100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나는 걸로 결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를 왜 들고 있나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네요. 처음엔 귀여운 그림체여서 만만하게 봤던 괴담 레스토랑. 점점 무서워지더니 6화 언덕이의 집에서는 정점을 찍습니다. 납치및 투격전 그리고 악마란 소재까지 더해져 소름 끼치는데요. 고개를 미친듯이 까딱거리며 소리를 내는 장면은 지금 봐도 무섭죠. 그래도 이런 에피소드는 언덕에 갈 일이 적으니 후유증이 덜한데요. 진짜 무서운 건 생활 밀접 에피소드이죠. 지금도 구글에 괴담 레스토랑을 검색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많은 데다가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꼽는 에피소드는 뭘까요? 한일 구글 및 각종 댓글들을 기반으로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광어가 되어라. 생선가게 딸인 지니가 신기한 인형을 손에 넣습니다. 저주를 걸면 그대로 이뤄준다는 저주 인형. 지니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광어처럼 자꾸 곁눈질로 쳐다봐서 싫어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광어가 되어라 라고 주문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결석한 그 아이. 며칠 뒤 생선가게에서 마주칩니다. 광어의 모습으로 말이죠. 광어가 된 그 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치고 지니에게도 광어가 되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광어가 된 지니.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싱싱한 놈이라면 신나서 회를 뜨려 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둘째, 리플레이. 게임을 매우 좋아하던 아이는 게임 보상으로 리플레이 한 박을 얻습니다. 리플레이라고 외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로 매번 리플레이라 외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페빌라로 간 이 아이. 계단이 낡아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친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 주문을 쓸 생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역시나 계단이 무너지고 떨어질 위기에 리플레이 주문을 외치는데요. 이게 웬걸? 더 앞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떨어지기 직전으로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리플레이를 외치던 그 아이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로 몇천 번, 아니 몇억 번, 어쩌면 현재까지 리플레이를 외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 이외에도 복사기에서 끼끼, 하아줌마 등 트라우마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광어를 봐도, 복사기를 봐도, 육교를 봐도, 빌라를 봐도 괴담 레스토랑이 떠올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가정은 소홀히 하면서 매일 늦은 밤 집에 돌아오던 남자. 이날도 새벽 2시까지 친구와 놀다가 들어갑니다. 남자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사당을 지나가는데요. 그때 멀리서 들리는 툭툭 소리. 소리를 따라간 남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자가 지푸라기 인형에 못질을 하고 있던 거죠. 겁먹은 남자는 놀라서 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자리엔 지푸라기 인형이 못 박혀 있었는데요. 스님은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인형엔
책상엔 남자의 얼굴이 있던 거죠. 깜짝 놀란 남자는 자신이 죽게 되는 거냐고 묻자 다행히 스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식을 하는 도중 누가 발견하면 의식을 하는 사람이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안도의 시간도 잠시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네, 그 저주를 건 사람은 바로 아내였던 겁니다. 이건 축시의 참배라는 저주의식입니다. 축시, 즉 오전 1시부터 3시경에 신사의 신목에서 소복을 입고 머리에 초를 꽂은 채로 시작하는데요. 저주할 상대를 본뜬 저주 인형을 대못으로 박는 의식입니다. 7일간이 의식을 행하면 저주 대상이 죽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타인에게 목격되면 효과가 없어지거나 의식의 당사자가 역으로 죽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데요. 무려 500년대부터 전해져 내려왔죠. 700년대에는 너무 성행해서 인형을 이용한 저주가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치러졌던 축시의 참배, 그저 괴담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시도가 많은 만큼 성공 사례도 많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954년 한 남자가 가슴에 통증으로 쓰러집니다. 원인 모를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이 남자, 며칠 후 한 여성이 경찰에 자수를 하며 미스터리가 밝혀지는데요. 남자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참배의식을 했다고 자수한 거죠. 신기하게도 경찰이 여성을 체포하자 남자의 몸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1984년, 2013년 등 의문의 사망사건들이 보도되는데요. 용의자는 하나같이 집인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 에피소드도 이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식도 의식이지만 인형 자체도 소름 돋네요. 한 신사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 혁규와 재진이. 재진이는 먹던 음료수병을 신목에 던지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빛이 번쩍. 재진이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행방불명된 재진이를 찾기 위해 경찰은 물론 온 반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시각 신사에서 깨어난 재진이. 반 아이들을 향해 애타게 불러보지만 아이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낙담한 재진이는 그대로 주저앉는데요. 그때 신사에서 귀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깨끗이 청소를 하라고 말이죠. 재진이는 그때부터 열심히 신사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신사를 찾은 아이들은 나무에 기대어 있는 재진이를 발견하는데요. 결국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신사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신사까지 합하면 전국에 무려 30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 신사는 정말 신을 기리는 경우도 많지만 학교 괴담처럼 악령을 봉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온갖 악령들까지 신사를 만들어서 달래다 보니 섬기는 신과 귀신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신사는 가장 많은 귀신의 출몰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행방불명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미카쿠시, 행방불명을 이르는 일본의 관용구인데요. 귀신 신, 숨을 은자로 이뤄진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귀신이 숨겼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CCTV도 없고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도가 없었는데요. 귀신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겨났다고 하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원제에도 카미카쿠시가 들어가고 배경도 신사에서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카기 신사 실종 사건입니다. 1998년 5월 3일 노리코 씨의 가족은 아카기 신사로 꽃구경을 하러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가족들은 꽃구경은커녕 차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고 하죠. 그러던 중 주부인 노리코 씨가 돈을 놓고 오겠다며 신사로 향했는데요. 그게 노리코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7개월간 대규모의 수사를 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는데요. 이상한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당시 신사엔 사람이 바글바글했지만 목격자가 없는 점, 주차장과 신사의 거리는 겨우 50m, 그녀가 사라진 시간 단 6분, 그리고 길도 잘 포장되어 있어 헤맬 만한 곳도 아니었다고 하죠. 아이도 아닌 성인 여성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지역은 노부부 행방불명, 아이 행방불명 등 비슷한 사건 및 전설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것 때문에 노리코 씨가 귀신에게 카미카쿠시 된 거라는 괴담이 떠돌았죠. 행방불명 에피소드는 이 사건들을 각색한 걸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일본 놀러가면 신사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요. 앞뒤에 잡신까지 모신다니 조심해야겠네요. 늦은 밤 연못가에서 택시를 탄 손님. 창백한 안색의 여자는 집으로 갈 때까지 인기척조차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여자. 택시기사는 여자를 찾으러 직접 집으로 방문하죠. 하지만 그런 여자는 온 적이 없다는 집주인. 택시기사는 하얀 원피스에 꽃무늬 스카프를 한 여자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 대받아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그 여자는 1년 전 연못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이었던 거죠. 이 에피소드는 죽음의
보이밴드 프로 유명한 미도로 연못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미도로 연못은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습지인데요. 수천 년에 걸쳐 바닥에 진흙이 쌓여 그 깊이를 알 수도 없다고 하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시체가 밑에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각종 괴담 및 전설로 유명했던 미도로 연못. 이 연못의 전국적 유명세는 1969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택시기사인 게이치로는 한밤중에 한 여성 승객을 태우는데요. 이 승객은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도착해서 백미러를 보니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시트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이치로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인상착의를 확인해보니 그 여성은 얼마 전 사망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택시기사가 헛개비를 본 건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당시 신문에도 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슷한 경험을 한 택시기사들이 속출했다는 것. 이외에도 이 연못에는 귀신 목격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무당은 수면위는 평온하지만 바닥은 지옥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무려 14만 년 동안 보존된 연못이라니 없던 귀신도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놀러온 보리네 가족 신축 호텔 광고를 보고 왔는데 엥? 웬 낡은 여관이? 알고 보니 2층만 중직한 곳이라고 하죠. 주변에 묵을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여기 묵기로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보리네 가족. 여관에 들어가려 하는데 한 스님이 등장하는데요. 절대 여기서 묵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려 하는데 부적을 건네는 스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느덧 모두 잠든 늦은 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유령들이 보리네 가족을 괴롭힙니다. 부적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 모두 저승으로 끌려가려던 찰나 여관 주인 아내가 나타나 호통을 치고 유령들은 사라집니다. 다음날 보리네 가족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관이 있던 자리는 예전 처형장의 부지였으며 2층은 성불하지 못한 귀신들이 지나가는 망자도였다는 것. 그리고 여관 주인 아내는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저승으로 떠나는 길에 보리네 가족을 지켜준 거죠. 이 에피소드는 스즈가모리 처형장 근처 여관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즈가모리 처형장은 1860년대에 폐쇄된 처형장인데 긴 세월 동안 몇 개의 여관, 가게 등이 자리를 잡았지만 문을 닫게 됐다고 하죠. 귀신 출몰 혹은 사고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사로 가득 찬 이곳, 아직도 귀신 목격담이 넘쳐나는 심령 스팟입니다.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을 망자도 혹은 귀로라고 하는데요. 귀신은 사람과는 달리 특정한 길로만 다닐 수 있다고 하죠. 망자도에 사람이 있으면 비키라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일본은 특히 귀신이 출몰하는 집이 많은데요. 부동산에선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을 꼭 공유해야 한다고 하죠. 바위에 많이 눌리거나 꿈자리가 사나운 분은 망자도에 침대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이야기는 한 인기 모델이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빌딩에는 모델의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죠. 모델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라이벌 모델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일거리를 뺏기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문만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라이벌 모델이 서류를 복사하는데요. 갑자기 인쇄된 귀신의 사진. 꺼보려고 해도 버튼은 먹히지 않았죠. 다급해진 모델은 코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이미 코드는 뽑혀있는 상태. 방안은 귀신의 사진으로 가득 찹니다. 끼익끼익 소리와 함께 말이죠. 많은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공포 에피소드. 특히 끼익끼익 소리가 무서웠는데요. 이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 거 아셨나요? 한 빌라에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몇 년 후 그 협박범은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가 자수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범인이 회사에서 서류를 복사하던 중 피해자가 노려보는 사진이 나왔다고 진술한 거죠. 범인이 죄책감으로 미친 건지 아니면 진짜 귀신이 복수한 건지 의문이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야외 봉사활동날. 아이들은 투덜투덜대며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자동차 고철 덩어리들. 선생님은 대학교 때 친구가 타던 자동차와 똑같다며 놀랍니다. 잠시 후 들리는 짧은 비명소리. 혹시나 해서 번호판을 보니 정말 그 자동차가 맞았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 물어보니 선생님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때는 대학교 졸업 직전. 선생님 포함 4명의 친구들은 졸업을 기념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운전자 현준이는 유령 터널에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선생님은 무서워서 싫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들어가죠. 이 유령 터널에는 한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 시동을 끈 채 경적을 3번 울리면 귀신이 찾아온다는 게 그 내용인데요. 차도 안 다니고 고요한 터널 속. 분위기만으로도 소름 돋죠. 돌아가자고 해보지만 무시한 채 들어가고 결국 차의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고요한 터널 안을 가득 채우는 3번의 경적 소리. 모두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역시 괴담일 뿐이라며 출발하려던 순간 벌벌 떨고 있는 현준이. 뜬금없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맞냐,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뭔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우선 알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 말을 듣더니 자신의 아래를 보라고 하는데요. 정체불명의 손이 현준이를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었죠. 깜짝 놀란 아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옵니다. 전화는 연결이 끊기고 아무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터널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날이 밝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물론 현준이도 다시 보진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자 선생님은 농담이었다고, 현준이가 삐져서 그냥 가버렸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래도 그날 시동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웃으며 떠나려고 하는데 빵 하고 울리는 경적소리. 자기를 두고 간 선생님에게 보내는 원망의 경적이었을까요? 이 괴담의 배경은 일본 이누타키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주변에 변변한 마을도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담력시험차 갔다가 유령을 보거나 살해를 당했다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죠. 사고가 속출하자 현재는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학교 괴담 기곡 터널의 유령편에 등장한 곳도 이곳이죠. 역시 쓸데없는 담력 테스트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참 잘 놀러다니는 화목한 보리네 가족. 오늘은 언덕 위에 외딴 별장으로 놀러왔네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날씨도 흐리고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에 실망뿐입니다. 이게 웬걸?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별장에 발 꽁꽁 묶인 채 밤은 깊어가는데요. 괜히 음침하기까지 하네요. 이 분위기를 틈타 보리가 무서운 괴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는 밤마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트럭이 지나다닌다고 말이죠. 물론 이건 뻥! 하지만 둘이는 이미 잔뜩 겁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밤이 되고 가족들은 모두 잠에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 시끄러운 시동소리가 들려오고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별장 안을 비춰오죠. 정말 그 트럭이 온 걸까요? 무섭지도 않은지 아빠는 도와주겠다며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겁먹은 둘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빗길을 가르고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트럭은 무슨, 그곳엔 인상 좋아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 남자는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끙끙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손사래를 치며 극구 거절하죠. 왠지 미심쩍은 게 소매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는데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차를 고치다가 다친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둘이 뭘 보고 놀랐는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죠. 이내 이 남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차를 놔두고 달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뛰어오고 그 남자를 봤냐고 물어보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깜짝 놀란 가족들은 바로 별장으로 들어가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도 그 남자는 어젯밤에 잡혔다고 하죠. 보리는 둘이에게 어제 왜 그렇게 놀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이의 충격적인 대답. 어제 그 남자 어깨 위에는 피투성이의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게다가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이네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내용도 섬뜩했던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산행초등학교에는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신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리고 나머지 한 건물은 폐쇄되어 갈 일이 거의 없는 건물이죠. 어쩌다 선생님 심부름으로 폐건물에 가게 된 보리. 오늘따라 복도는 왜 이렇게 긴 느낌인지 심부름 물건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려 하는데요. 그 순간 정체불명의 손이 보리의 손을 낚아챕니다. 깜짝 놀란 보리는 미친듯이 도망가죠. 겨우겨우 교실로 돌아와서 하소연해보지만 가연이는 역시 믿지 않는데요. 이게 웬걸? 팔에 진짜 손자국이 남아있었죠. 괴담 덕후 세영이는 신나서 거기로 다시 가보자고 하고 얼떨결에 셋은 폐건물로 향합니다.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 역시나 귀신은 부를 때는 안 나오죠. 이때다 싶어 가연이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귀신의 손이 가연이를 붙잡고 폐건물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 후 폐건물 귀신에 대한 소문은 학교 전체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며칠 후 잡지에서 심령사진 콘테스트 광고를 발견한 재진이와 혁규. 폐건물에 가서 귀신 사진을 찍어오기로 하는데요. 세영이는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며 폐건물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그 건물은 예전에 성이 있던 자리이고 귀신이 나왔던 장소는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는 두 사람은 기어이 폐건물로 갑니다. 복도에서 깐죽대면서 귀신을 불러대지만 나오지 않죠. 아무것도 없네하며 안도하던 그 순간 귀신의 손이 재진이를 낚아챕니다. 혁규는 친구고 뭐고 놀라서 바로 도망가고, 재진이는 발버둥 쳐보지만 서서히 벽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그때 보리와 세영이가 와서 재진이를 구해줍니다. 이제 나대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세영이는 그날 건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던 거죠. 괴담의 단골 장소 폐건물. 혼자 걸어가면 팔이 튀어나와 벽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학교는 예전에 공동묘지였다 등 괴담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왠지 우리 학교도 그럴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여기는 스산한 폐병원. 겁에 질린 보리는 영문을 모른 채 걷고 있습니다. 누구 없냐고 불러보지만 아무도 없는 이곳.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반가움도 잠시. 알고 보니 그건 유령이었죠. 깜짝 놀란 보리는 도망치다가 바닥에 쓰러지고 유령이 덮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구나 하고 손을 보는데 아까 넘어져 다친 그 자리가 똑같이 닫혀 있었죠. 다음날 세영이는 꿈에서 다친 상처가 현실에서 실현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조사해보겠다며 교실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영이는 어제 보리가 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꿈을 꿉니다. 보리가 꿨던 그 꿈을 이어서 꾸는 거죠. 어제 꿈에 나왔던 유령 또한 세영이를 쫓습니다. 계속 도망가던 세영이는 막다른 길에서 팔을 다치고 꿈에서 깨어나는데요. 세영이의 상처 역시 현실에 똑같이 실현되었죠. 그 다음 꿈을 꾸게 될 사람은 가연이? 자기도 크게 다쳤지만 다음 꿈을 이어서 꾸는 사람은 죽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다행히 다음날 한숨도 자지 않고 등교한 가연이 계속 잠에 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엔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역시나 어제 세영이가 깨어났던 지점에서 악몽을 꾸게 되고 그 앞엔 더욱 커진 유령이 있었죠. 세영이와 보리가 계속 깨어보지만 도저히 일어나질 않고 이 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의 장소인 폐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 꿈속에서 옥상 막다른 길까지 쫓긴 가연이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요? 유령이 덮치려는 순간 현실에 있던 세영이가 드림캐쳐를 던집니다. 그 그물은 유령을 꽁꽁 감싸고 결국 고통스러워하며 사라지죠. 그렇게 겨우 악몽에서 깨어나는데요. 가연이의 손에는 드림캐쳐의 깃털이 있었죠. 드림캐쳐는 예로부터 악몽을 잡아주는 그물로 여겨졌습니다. 베개 밑에 두고 자거나 벽에 걸어놓기도 하죠. 가장 소름 돋는 건 마지막 장면인데요. 세영이가 화면을 응시하며 다른 누군가가 그 꿈을 이어서 꾸게 될 거라고 여운을 남기는 그 장면. 다음 타깃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찝찝했던 레전드 편입니다. 마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 학습 나온 보리와 재진이 분명 쭉 가면 된다고 했는데 웬 갈림길이 나오질 않나. 같은 조인 것도 짜증나는데 영 안 풀리죠. 풀숲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이곳. 푸른 초원 위에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웬 학교지? 하며 당황하던 순간 뒤에서 하나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아이들로 둘러싸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같이 가자고 조르죠. 보리는 주저하지만 재진이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학교로 직행. 거기엔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난데없이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캐오라고 하죠. 재진이는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흔쾌히 아이들을 따라가네요. 아이들은 나물 캐는 내내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었다고 알 수 없는 얘기를 되냅니다. 나무를 다 캐고 다시 돌아간 교실. 덩치 큰 남자는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다고 고기를 손질하겠다며 둘을 붙잡으라고 하죠. 네, 그 고기는 보리와 재진이었던 겁니다. 당황한 순간 그 남자는 숨겨진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도깨비 소굴이었던 거죠. 보리는 저항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자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겨우 화장실에 몰래 숨었는데 바로 도깨비에게 포위당하는데요. 뜬금없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물어봅니다. 얼떨결에 빨간 휴지를 달라고 대답하자 피범벅이 된 화장실. 피가 안경에 묻어 다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보리는 2층에서 멋지게 탈출합니다. 둘은 잡히지 않기 위해 다시 온 힘을 다해 뛰어가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시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데요. 도깨비들이 모르고 지나가길 숨죽이며 숨어있는데 바로 발각됩니다. 한참 입맛을 다시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쉽다며 그냥 돌아가죠. 알고 보니 가시나무에는 사악한 것을 쫓는 테마효과가 있었다고. 만약 가시나무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덕 위의 집 한 채와 같은 날 방영된 편인데요. 도깨비들이 고개를 흔들고 웃는 장면은 언제 봐도 소름 돋죠. 시종일관 기괴하고 묘한 분위기에 무서웠던 에피소드입니다.